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오늘 내일의 진행을 맡은 스페셜 MC 윤주호입니다. 저도 매우 어색한데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라. 당신 자신을 돕고 싶다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미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이 한 말인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고 코스닥도 어제 1000시대가 열렸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경제 이슈가 아닌 알아야 할 경제 흐름과 정보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항상 저 앞에서 MC를 봐주셨던 손석우 경제평론가님이 오늘 경제 뉴스 브리핑 함께합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가 매우 강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아마 주식시장 시작할 때는 오늘 어떡하지 하나 그렇게 걱정하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폭탄을 맞으면서 정말 위기감 속에서 딱 장을 시작했는데 확실히 우리 장이 좋습니다. 겉들이 이겨낼 만큼 강력한 투심 또 이에 따른 수급의 힘을 또 보여줬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말씀드리면요. 2.73% 상승하면서 5,084.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71% 상승한 1,082.59. 유가증권 시장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5,000포인트대에 올라섰다. 맞습니다.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5,000선에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여부인데 일단 좋은 스타트를 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오랜만에 맏형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장 후반에 상승폭이 더 커지더라고요. 삼성전자는 4%대, SK하이닉스는 8%대 오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메모리 호황 속에서 29일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H200 중국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청신호, 이런 빅테크 호재 등이 겹친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어제 날아올랐던 불기둥을 보였던 코스닥도 오늘 그 불기둥의 힘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의 힘도 좋았고 어제 그 상한가를 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코스닥도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면서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뜨거운 투심을 반영했던 날이었습니다. 29일 날 반도체 실적 때 실적 외에도 좋은 뉴스가 많을 거란 여의도의 풍향계에서 많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시장의 기대가 지금 미리 선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갑자기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이게 네. 일부 말씀하시는 대로 타코라서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좀 문제가 되는 건지 우왕좌왕인데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네. 아침에 자다 깨서 이거 속보를 보고 잠깐 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입법부가 이제 국회를 말하는 거겠죠.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나는 한국에 대한 자동차 그리고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발표한 거고요. 뒤에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위대한 합의를 했는데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 왜? 그러니까 한국 입법부는 이제 국회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 보면 한국 국회가 이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합의한 실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나는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라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이해가 왜 안 됐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니라고 이제 봤죠.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한국 입법부를 얘기하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를 이제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이제 미국이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3,500억 달러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이제 입법을 시켜서 이거를 뒷받침하려고 했는데 요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1월 말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너무 입법이 늦다라고 지금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한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발의하자마자 사실 관세를 낮춰줬었거든요. 바로 네. 며칠 뒤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팩트시트에 이제 그게 있었죠. 이제 그 한국 국회에서 관련 법을 이제 발의하면 그 달의 1일부로 관세를 소급해서 15%로 낮춰주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뜬금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뭐냐 해석이 되게 분분했거든요. 특별법 통과가 정말 늦어진 건가? 이게 경제 APEC에서 최종 합의를 하고 11월 말에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입법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타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입법 절차까지 문제를 삼아서 국가 간 무역 합의를 돌이킬 만큼 지금 정말 그렇게 늦었나? 그게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저희가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들도 나온 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 그동안 각 국가들과 해왔던 무역 협상안의 법적 근거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대미 투자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 짓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미국 내에 뭐 여러 외신들을 통해 정해졌지만 강경 이민 단속으로 내부 반발이 되게 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치 위기를 맞았는데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시 관세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도 있는 거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폭탄 관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캐나다에 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해서 긴급 대응에 나서고요.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당정은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2월 안에 다음 달 안에 심의하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 메시지 하나에 국가 간 합의가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증시가 출렁이고 정말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저런 말을 해도 공급망의 어떤 상호 의정성을 감안하면 뭐 타코할 것이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하루 오늘 학습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그린란드 사태로 그렇죠. 유럽 8개 국가에 관세 물리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합의가 잘 됐다면서 다 철회를 했죠. 아 트럼프는 역시 물러서는구나. 요 학습 효과가 맞습니다. 오늘 증시가 어떻게 보면 오르는데 배경이 됐네요. 그렇죠. 뭐 그럼 뭐 잘 됐다고 해야 될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타코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사실 뉴스 중에서 시장에서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세 번째 뉴스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네. 이거는 확실히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돌리겠다는 그러한 의지다. 그렇게 읽고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는 느낌이었어요. 장기적으로 네. 그렇죠. 이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증시 투자자들, 증시 안팎에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을 네. 주식시장 같은 이제 좀 생산적인 자본시장 쪽으로 돌리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네. 다시 한번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메시지가 되게 강력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게 횟수로 따지면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네. 계속 던지고 있는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오늘 같은 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된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결국 이제 5월 9일부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그대로 난 종료할 거다. 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냈는데 다 강력합니다. 조세 경감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하고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아주 일상이 됐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제고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강경 입장을 내는 것은 시장에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부에선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클 거다. 정부가 결국 물러설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이 맞습니다. 나오니까 이 대통령이 그럴 듯 없어. 이제 강력한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요. 지금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장기부여 특별공제, 보유세 인상 같은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 카드를 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 며칠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이 되니까 지금 시장도 좀 동의하는 분위기거든요.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일부 물량들이 급매로 시장에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관건은 이거죠. 이게 과연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물량이 정말로 출회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여전히 엇갈립니다. 일단 5월 9일부로 이제 이게 종료가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여전히 있고 지금 또 각종 대출 규제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 집을 팔려고 내놔도 이게 대출로 묶여 있어서 사려는 사람들이 대출 못 받으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실제 매매로 체결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예. 마지막 뉴스는 좀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금이 한국이 매우 적잖아요. 한국은행이.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금 보유량이 이제 예. 매년 이게 금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그쵸. 보면 순위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가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로 네. 떨어졌습니다. 이게 최하위권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10년간 연평균 매입량,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 매입량을 보면 매년 한 400에서 500톤 정도 되고 최근 3년 동안은 1000톤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금을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우리는 왜 안 하냐? 우리는 지금 13년 동안 금 매입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매년 국정감사 때도 단골 메뉴처럼 한국은행에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매입 안 하냐? 금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돈이 없어서 금을 매입하지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기준으로 9위입니다. 우리가 세계 탑 10에 들어갈 만큼 외환보유고는 충분한데 한국은행이 이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내놓는 공식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은 이제 채권이나 달러와 달리 유동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위기 상황 발생했었을 때 이거를 즉시에 이제 뭐 유동화 시켜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죠. 이거의 기저에는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 부도 사태를 우리가 겪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는 기축통화이면서 즉시 동원 가능한 달러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기조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금을 계속해서 매입하지 않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하는데 이런 인식이 좀 너무 올드하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또 이 지적이 나오니까 일부 태도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뉴스 다 꼼꼼히 훑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손성우 경제평론가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예,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혀서 한국 증시에 좀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는 크게 올라왔지만
혹시 이번 관세 충격이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러한 최근 증시 상황과 다양한 이슈들 오늘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스튜디오에 모셔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지난주에도 뵀는데. 그러니까요. 강연에서 뵀었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오늘 사실 잘 넘어갔죠. 그냥 타코로 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런 행동의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도대체 제 뭐 그냥 뭐 이 2016년부터 이분을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 이렇게 자주 뉴스를 접하고 체감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봐서 빨리 미국에 투자해라. 그러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타임라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말에 네. 일본과 함께 N 협조 개입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이제 왜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에 일본 N이랑 완전히 같이 움직여요. 완전 동조화됐죠. 예, 제가 아들놈을 거기다 보내놓은 것 때문에 학비를 대는 입장이라서 환율을 잘 아는데 그러시죠. 정말 900원대에서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N1 환율이 그러니까 1N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화 교환 비율이 한 9.5 정도에서 그냥 한 5년 10년째 계속 플랫이에요. 가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의 가치를 네. N에 연동해서 본다. 근데 지난주에 N 강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한때 1,44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미 투자를 적기에 못할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벽을 제거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라고 이제 했을 그런 스토리 라인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은 어느 정도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속이 답답한 게 올해 예산에도 다 반영돼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도 저렇게 돌발적으로 한 건 지금 최근에 벌어진 미국에서의 그 참혹한 사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태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저 투자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대부분 유도하는 기분 나쁘지만 그 도구로 사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저렇게 관세를 하면 고율 관세를 한다면 미국 내 물가 상승이 뭐 감당 안 될 거 아니나요? 공급망도 교란하고 그냥 중간 선거 앞두고서 트럼프가 과연 그 선택을 할까? 이런 제가 너무 안이한 생각인가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생각이죠. 너무 안이한 생각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와 우리 윤재호 이제 경제평론가님 네. 맨날 이제 센터장님이라고 부르던 사이인데 네. 그 말씀이 정말 맞고요. 네. 왜냐하면 이 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이지만 그렇죠. 사실 그 뒤에 암묵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인플레 기대 이것도 심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힘들게 저유가 환경을 잠깐이지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왜 저렇게 인플레를 자극하는 공급망을 교란하는 발언을 하는지 이게 이제 저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필요하고 저금리 환경을 통해서 AI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중국과의 어떤 인공지능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겠다. 이게 아주 큰 플랜이라면 그 플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금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럼 저금리를 만들려면 저물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아이덴티티인 관세가 중복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직접 또 반이민이라는 또 다른 아이덴티티에서 벌어진 그 비극에서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고 우리 윤 평론가님도 그렇지만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이 생기면 저는 그 첫 번째 아이덴티티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를 해야 돼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시장이 그리고 우리 경제 참가자들 모두가. 약간 걱정되는 게 인플레 기대라는 거는 우리가 워낙 경제를 오래 다루셨으니까 순식간에 생기는 건데 이러다가 하여튼 국채 수요 때문에 장기 금리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면 뭐 채권 기대 수익률을 높이지만 동시에 주식의 할인율을 높이는 요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가 움직인다는 건 여러 가지로 자금 시장이 특히 자산 배분 전문가시니까 이걸 굉장히 흔드는 요인이어서 제가 고민이 커지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홍 박사님과 좀
좋은 말씀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자산 배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죠.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그 인플레 기대,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면 제품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뭔가를 사야 돼. 이게 사재기 이런 연결되잖아요. 이제 이런 그 충동, 이런 행동들이 그 본격화됐던 게 2022년. 그때 주식시장이 우리가 3,300포인트가 2,100포인트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장도 그때 한 30% 빠졌습니다. 나스닥 기준. 이제 그런 폭락장이 오게 되는 게 결국 인플레 때문인데 그 인플레라는 약간 힘들게 길들이는 듯한 그런 무서운 용을 자꾸 잠에서 깨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장기 채권 특히 그 10년 이상짜리 채권들부터 시작해서 30년짜리 채권들을 저희 자산 배분가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의 순환이랄까 흐름 속에서 크게 4개의 순환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첫 번째가 이제 인플레 호황. 네.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이제 채권은 지옥이 오는 거고 반대로 그 실물금이 제일 좋은 시기가 온다고들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골디락스.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물가는 제한적인데 경기가 좋아요. 그럼 주식이 최고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제일 나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높고 또 저 성장률도 나빠져. 2022년. 이러면 뭐 오르는 자산이 거의 없거나 사람들이 전부 다 예금으로 달려가는 시기가 오고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그 자산 배분 투자자들 입장에서 채권을 좋아하는 이유가 디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디플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는 일본. 그렇죠. 한 10년 전 일본. 그때 그 일본의 그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요새 40년짜리 오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그게 그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산 배분 투자자로서 그 경제의 네 국면 중에 디플레 구간이 언제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만일을 대비해서 장기 채권을 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장기채 배분하셨던 분들이 작년도 고생하시고 올해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장기채는 계속 이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 골디락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이게 묘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골드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값이 저렇게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르는 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면 대안은 골드다. 이게 금에 대한 투자를 지금 부추기는 듯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뭐 금 비중을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찌됐든 간에 어제 코스닥이 정말 지수 자체가 하루에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홍 대표님이나 저나 닷컴 배부를 보긴 봤지 않습니까? 뭐 얼뜻. 근데 당정이 3,000 스탁을 목표로 코스닥 부양책을 내놨는데 그때가 닷컴 버블이 안 끝나고 정말 이번에 제대로 코스닥 시장이 성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죠? 두 가지 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건 정말 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요. 이전 상장을 하는 원인이 뭘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리온이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그 스코도 코스닥 거래소로 갔죠. 코스닥의 1등기업이었는데 사실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로 가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자꾸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수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민연금 출신이니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한 200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펀드 매니저를 평가해야 하냐면 코스피 200 지수를 이겼냐로 평가해요. 이게 핵심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어느 날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주식 팀장인데 이게 그 가정입니다. 국내 주식 실장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한 30% 수익이 났다. 와 평상시 같으면 막 초과 수당도 나오고 초과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50% 올랐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0%를 진 거니까.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은 코스피 200 지수 대비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너무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200조 되는 우리 국내 주식 자산이 사실 더 됩니다.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지만 훨씬 더 되는데 일단 계산상 이후로 그렇죠. 200조 그러면 그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다가 다 편입을 하는데 코스피 지수 1% 정도 지분을 차지하는 종목이 딱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2조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일단 코스피 200 지수랑 비슷하게
시장은 쫓아가야 되니까. 네, 쫓아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종목 A 종목에 내가 한번 베팅을 한다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펀드 매니저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모험을 못한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을 해서 만에 하나 코스피 200 지수에 금방 편입이 되면 네. 갑자기 막 몇 조 원에 달하는 주식 순매수가 이루어지니까 그 기업의 경영진들 그리고 특히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니까 조금만 자기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이 커지고 어떤 좀 영향력이 있는 시가총액이 되면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꼭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지수 개편,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200 지수가 만들 때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할 때는 좀 유예 기간을 길게 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그 이제 벤치마크랄까 판단하는 잣대를 코스닥 지수도 좀 편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하면 지수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 9년 전에 나온 이야기가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시가총액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죠. 요거에 대해서 좀 뭐 이제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든가 수단을 좀 바꾸시면 충분히 지금 이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렀으니까 누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9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충분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이전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제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퇴출도 좀 잘 시키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3천 얘기하면서 퇴출을 좀 강화하겠다 얘기를 했으면 100만 점 받았을 것 같은데. 역시 우리는 이제 마음이 좀 통하는데요. 이게 저희들끼리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건데요. 이제 좀비 기업이 뭐냐면 회사 자체에 영업은 없는데 그냥 상장돼 있다라는 그 이유로 거래가 되거나 또는 테마가 되거나 또는 그렇죠.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세력들이 끌어올려서 이걸 자꾸 장난을 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 큰 고통을 받은 경우들이 과거에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들을 다 거론하면 우리 오늘 밤을 새도록 이야기해도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도 개편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삼천스닥 진짜 1999년 말에 기록했었는데 충분히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펀더멘탈, 경제의 펀더멘탈은 됐으니까 제도만 잘 정비한다면 그걸 당장 올해 내년에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꾸준히 제도 개편 속에서 내실을 다져간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저희들 우리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일본과 한국의 환율 동조화. 근데 사실 이게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미일 정부가 함께 대응할까라는 전망 때문에 원화가 동반 급등했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럼 앞으로의 원화 흐름은 어떨까요? 원화 강세로 갈 수 있을까요? 쉽게 떨어지긴 어렵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늘 이런 컨퍼런스 외환 관련된 컨퍼런스나 자문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국내 요인도 중요하지만 네. 외환 시장의 전체 세계 시장의 규모에서 볼 때 한국이 너무 작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아주 그 최근 데이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하루에 외환 시장에서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이 얼마냐면 6조에서 7조 달러입니다. 근데 한국 1년 GDP가 2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GDP의 3배에서 4배가 하루에 거래되는 시장이 외환 시장인데 거기에 개입하는 거는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그렇게 없더라라는 게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 남아 있는 건 그러면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어떤 요인들이 그러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그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경제 규모가 10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은 아닌데 캐대헌과 BTS 때문에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데 이제 노스코리아 소리를 안 듣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게 됐지만 아직 KRW라는 코리아 원의 영향력은 약해요. 그러니 일본 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본의 뉴 ISA 기자 니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니사. 모르겠습니다. 일본 서점 가면 IS겠죠. 니폰 IS. 예, 거기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서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올컨 아세요? 이거 모르시죠? 바로 그게 뭐냐면요. 이 니사 계좌의 지난해 11월 기준 잔고가 얼마냐면 63조 엔, 우리 돈 600조가 넘어요. 너무나 큰 돈입니다. 자, 근데 이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펀드 이름이 올컨인 거예요. 그래서 올컨이 뭔가 하고 저도 일본어 부르면 그 일본식 영어잖아요. 잘 그쵸. 모르니까 봤더니 MSCI 올컨트리 인덱스라는 거예요. 올 컨트리 인덱스라는 게 예, 그러니까 AC 월드. A시 그러니까 월드. 이 MSCI 월드는 선진국 지수.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AC 월드는 올 컨트리 인덱스는 중국, 한국도 다 포함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배분하는 그 펀드가 가장 판매량이 많더라. 특이하네요. 예, 특이하죠. 네. 여러분 벌써 느끼셨죠? 그러니까 거기는 와타나베 부인이 2012, 13년 아베노믹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 14년, 13년을 하다 보니 네.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환율을 떨어뜨리면 N 강세가 출현하면 좋다고 해외로 다 나가는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장기 불황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 그 장기 불황의 상처라는 게 뭐냐면 1990년 4만 엔부터 시작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7천 엔 갔거든요. 일본 주식이. 그러니까 5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런 너무나 긴 충격 속에서 주식은 해외 주식이다라는 게 고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이치 정부가 했고 아베 정부도 후기에는 계속 개입해가지고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이 국내 투자가 나가니까 엔이 계속 약세로 가는 거죠. 엔이 약세로 가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펀더멘탈 일단 안 보고 엔 약세네 그럼 아시아 통화들 팔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 제도니까 거기는 정부 당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거기 못 건드리지만 한국 같은 이렇게 자유 변동 환율 제도의 국가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기는 N이랑 같이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미국과 일본 간의 협조 개입의 효과는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화요일까지 현재 지어진 데이터로만 보면 또 옛날처럼 또 N 약세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은 갖고 있다. 어쩌면 다음 주제가 이제 최근에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일 것 같은데 사실 29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대도 있지만 이번 주가 정말 미국의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애플, 아마존 다 실적 발표하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기업들이 나왔을 때 우리 저번 실적 시즌 때는 실적 발표하면서 차익 실현했죠.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기대가 낮아져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오늘 어쩌면 말씀해 어떤 아이디어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저는 제가 궁금합니다. 오른다 쪽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 알겠지만 한참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되는 중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100% 발표했습니다. 벌써 우리 옛날 일 같단 말이에요. 브로드컴 나오고 그때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가.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한 코인 맞아요. 청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도 코인 좀 약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계속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냐면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10월 12일부터 예. 23일 사이에 벌어졌던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크립토 에셋,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의 청산 사태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의 참가자들이 사실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또 공통적인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젊은 세대들은 사실 그걸 차별화를 별로 두지 않아요. 특히 미국의 이제 여러 주식 방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레딧의 그 방을 가면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받고 있죠. 거기는 네. ETF가 네.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불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 그 시장을 저희는 안 쳐다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때 충격을 너무나 크게 받으면서 그 MSCI 지수 내에서 코인 관련 회사 퇴출 이야기까지 나왔던 게 그때였죠. 때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한국이 지금 논란은 됩니다만 근데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100%랑은 약간 궤가 좀 다르고 특히 이번에 이제 외국인 체류자 추방 사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 문제가 있지 그때처럼 그 심각한
G2 사이의 극단적인 갈등이랄까 그리고 극적으로 또 경주와서 표정은 서로 안 좋았습니다만 일단 합수하면서 봉합되던 그런 과정 속에 실적에 대한 관심들도 없었고 또 그때 굉장히 AI 버블에 대한 논란도 많고 그랬었지만 다른 시장들이 다 날아가는 우리 한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전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만 상대적으로 별로 오르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 그리고 기간 조정들이 좀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냐면 메모리 반도체의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건 오라클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지만 그쪽에서 이제 추론 AI 인공지능 추론 쪽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그쪽에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장비든 우리가 이제 금광 랠리가 날 때 청바지 파는 회사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이런 거대 기술주들의 실적이 적어도 저는 실망할 가능성은 그렇게 별로 없다. 우리도 굉장히 잘 나오겠지만 미국도 실망의 가능성은 없다라면 이게 또 시장 입장에서 보면 뭐 좀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홍 대표님도 잘 아시는 CT의 반도체 애널리스트께서 아유 그분이야 뭐. 오늘 반도체는 이제 시크릿칼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아니,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여하튼 굉장히 굉장히 그 노장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9일 날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겠구나가 오늘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여서 오늘의 상승은 그래도 나는 근거 있는 상승이었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시적인 수급 그렇죠. 이 가세한 건 사실이지만 네. 결국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그 HBM이라는 그렇죠. 그 포에 대한 기대들이 또 시장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단기간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은 있습니다만 이게 뭐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의 그 상향 조정 속도를 보면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싸지는 기분.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했던 코스피 200,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대 기업들의 PER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PER을 비교했더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 그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의 배율 있잖아요. 그게 더 싸더라고요. 더 놀라운 데이터는 영업 수익을 갖고 글로벌 상위를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 최상위권에 이 두 기업이 다 그러니까요. 와, 이게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이런 날이 2017년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예, 그때 데이터 반도체 보면서. 슈퍼사이클 이야기하던 그 시절 이후 이제 9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클이 와가지고 저희 같이 이제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은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 모든 좋은 얘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항상 대비하는 시나리오에서 고민하는 게 결국 연준의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게 호황기에는 결국 연준의 정책이 유동성을 관련돼서 변화가 있을 때 주가에 큰 할인율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연준 의장도 바뀌고 도대체 이거 그림을 어떻게 전개로 봐야 되는 건지 올해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미국장을 좀 더 좋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 물론 올해 우리 장이 좋지만 네.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장도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이유가 약간 첨언을 드리면 최근에 미국 투자하시다가 한국 주식 막 넘어오신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 오히려 반대 상황이 돼야 되는 타임 같기도 하고 저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우리는 금리를 인하 안 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제 아이디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라는 게 3.75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요. 레벨이니까 이게 올해 중에 이제 인하된다라는 건 우리 모두 공감하는데 저는 이번에 뭐 이제 릭 라이더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도 굉장히 비둘기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비둘기파가 채권 매니저 아니세요? 예, 그 비둘기파가 뭐냐면 인플레는 죽었기 때문에 금리 내려야 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비둘기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이제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면 이게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고용 시장이 흔들리는 환경에서 우리는 인플레도 중요하지만 그 인플레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파라고 저희가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릭 라이더나 아니면 케빈 헤셋이나 또는 이제 또 다른 베센트나
또는 마이런이나 뭐 한 5명 정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요새 그 누가 연준 의장 될 거냐라는 그 투표에서 돈 버는 사이트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요새 링라이더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도 새로 공부했는데 이분 저기 사실은 링크드 팔로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어요. 아니 재밌으니까요. 네. 그런 정도로 유명한 인사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연준 의장이 이번에 5월에 되거든요. 되면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력한 금리 인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저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이분들 그 케빈 해시시나 베센트나 마이런이나 수많은 연준 의장 후보자들의 발언들을 보면 올해 다 앞에 정책 금리를 2자를 보는 것 같다 기분이. 그러니까 지금 3.75니까 3번이 아니라 4번이나 아니냐. 그 이상도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으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인공지능 격차가 너무나 가파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미국은 돈을 받는데 중국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엔진들은요. 그러니까요. 예, 오픈 소스예요. 공짜죠.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그런 거에 비교랄까 그런 진영 간의 대결처럼 보이는데 이제 지금은 국가 간 대결이 돼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중국산 인공지능에 우리는 한 가지 보안 문제를 우려를 그럼요. 갖고 있지만 당장 급한 분들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인력을 좀 하고 또 경영의 효율성들을 높이려는 기업들은 중국산 엔진을 쓸 가능성도 높으니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돈이 필요한데 중국은 정부가 지원해 주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쉽지 않고 특히 당장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게 사실 사문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펼쳤던 그런 보조금 정책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니 그러면 넌 어떻게 지원할 건데? 라는 산업계의 어떤 항의 섞인 질문에 대해서 우린 금리를 내려주겠다로 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홍 대표님 시나리오대로라면 유동성 뭐 그게 금리를 내린다고 유동성이 느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어쩌면 금리를 낮추고 그러한 부양적 정책을 쓴다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버블적 상으로 갈 수 있겠네요. 미국 증시가. 적어도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또 다른 요인들을 많이 봐야 되지만 미국은 특히 지금 그 스페이스X의 상장이 IPO, 지금 되게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또 엔트로픽이랑 혹시 여러분 이 회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클로드라는 엔진을 쓰는데 그게 제일 검색 엔진 요새 그 AI 제일 엔진 핫합니다. 그거 쓰면 뭐 저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작은 금융 회사는 인력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한 명 한 명이 이탈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가장 핫한 것만 쓰고 있는 회사인데 RA 한 명 쓰는 거 효과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클로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엔트로픽이 만드는 그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이제 우리가 그 강의를 다니고 고객들을 만나러 다닐 때 장표라고 해서 가로로 되어 있는 자료를 쓰는데 그거를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수정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의견을 주면 순식간에 자료를 새로 만들어줘. 얼마죠? 그 사람? 예, 10만 원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3,500억 불로 장외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비싸다. 진짜 비싸죠. 깜짝이다. 그 매출 얼마인데? 얼마 안 나죠. 그러니까. 몇백억 불 단위입니다. 제가 얼마 전 아직 그 작년 데이터를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좀 약간은 이제 그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나보다 남이 먼저 망하면 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게 이제 상장 공모 시장에서의 대박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 일단 저는 이쪽에 돈들이 들어가는 게 그 일본 니사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 관련된 돈들의 흐름들을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 AI 같은 것들이 점점 우리나라는 많지 않은데 미국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그 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니까 그냥 옛날에는 챗봇이라서 재미나이 안녕 나 오늘 기분이 이런데 이런 거 하고 챗GPT랑 놀았는데 이제 지금은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키니까 저도 사실 주위에 이걸 많이 써서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 박사님 오셨으니까 이거저거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 모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가장 직접적으로 뭐 부동산 규제 정책 그렇다 치고 주식 측면에서는 뭐가 가장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계셨으니까 국민연금도 저렇게 뭐 의미가 뭡니까? 저 정도 늘리는 게 직접 계셨으니까 이게 지금 리밸런싱 구간이라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따로 나누시죠. 하겠고 이제 제가 이제 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주식 시장에 돈들이 잠깐 들어온 시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2017년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그 돈들이 들었다가 그냥 나갔어. 맞습니다. 문제가 됐는데 왜 우리는 묶어두지 못했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주주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 이거는 우리 이제 국회에서 상법 개정도 하니까 제가 이거는 뭐 더 첨언할 필요도 없고 특히 우리 윤조 평론가님께서 워낙 말씀 잘해주시니까 그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퇴직연금이 전부 다 방치돼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 예, 그래서 작년 수익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재작년 수익이나 2023, 24년 같이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렇게 좋았던 10%대를 찍었던 그 시기에 우리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입니다. 예금 그대로 놔두죠. 아니 예금보다 못한 거죠. 왜냐면 그때 3.5였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왜 못하면 그 돈을 또 뛰니까 그것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안전자산 의무 비중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맞아요. 아예 그 전체 내가 1,000만 원을 넣으면 그중에 30% 300만 원은 현금성 안전자산에 넣어라라는 좀 규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레벨들도 올라가고 자산 배분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니까 이런 걸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개인 연금저축 6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해서 900만 원까지 총 합쳐서 그 연말정산 혜택이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그 구매력 기준으로 이번에 나온 IMF 보고서를 보니까 5만 불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이제. 근데 너무 적다. 네. 이게 왜냐하면 장기적인 어떤 투자나 이런 곳에 꾸준히 국민들의 노후 관련된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관련된 인센티브를 조금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우리가 이런 걸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경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퇴직연금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의 수익률이 어떻고 그 수익률과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주 투명한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의 툴들을 그 이제 그렇죠. 그 공정 경쟁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내 수익률이 이렇게 부진한데 누군 좋네라는 걸 알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은 세균을 살균해 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시장경제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떤 국가 차원에서 좀 수익률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을 해주신다라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뭔가 불안해서 못했던 걸 이쪽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부터 점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장기 증시 상승도 사실 사고날 케이였죠. 그렇죠. 퇴직연금 때문입니다. 하여튼 여하튼 코스피가 저렇게 오르고 코스닥도 저렇게 호황인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손실인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나요? 심리적 장애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정한 경쟁, 투명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극을 좀 받아야 행동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강을 따라 이렇게 보면 앞에 지나간 물은 다시 올라가지 않잖아요. 양수 발전소가 생기지 않고서는. 그래서 흘러간 테마, 내가 샀던 가격에 대한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신다면 이 강세장 속에서도 우리가 소외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주식을 얼마에 샀는데라는 그거를 자꾸 마음속에 하고 내가 이 손실을 이게 실현하고 내가 투자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 기분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만 있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수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서툴러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춘희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또 다른 기회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KBS 1 라디오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윤지호 경제평론가였고요. 제가 많이 서툴었는데요. 내일 다시 하루 더 찾아뵙겠습니다.